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보이겠죠? 이제 그 거울을 여러분의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아이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울 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와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갑자기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던 적. 아니면 아이가 화를 낼 때의 표정이나 몸짓이 자신과 너무나 똑같아서 소스라치게 놀란 적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울의 법칙이 작동하는 순간들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찾아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정작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자주 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자주 싸워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이런 호소를 들을 때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댁에서는 어떤 대화들이 오가나요?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실은 자신들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짓말하는 아이의 집에서는 어른들도 크고 작은 거짓말들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폭력적인 아이의 집에서는 언어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존재했으며,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의 집에서는 어른들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발견하신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원인이 되어 아이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라고 하면 흔히 운명적이고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업의 본래 의미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몸짓, 말, 생각이 모두 업이고 이 업들이 씨앗이 되어 미래에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이에게 한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10년 후, 20년 후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무섭다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한 말들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 희망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좋은 말과 행동을 하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8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도 했다고 하고, 과자를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과장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다그치고 훈육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이는 더 교묘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들키면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는 건 아닌지까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어머니는 평소에 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아까 시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우리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와 대화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엄마, 과자 사줘라고 하면 돈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에 자신은 비싼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한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실과 다르게 말해도 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8살 아이에게는 이런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부모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구나라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 어머니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자 아이도 서서히 거짓말을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몇 달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아이는 정직한 아이로 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으면 거울 속에 우리도 웃고 우리가 찡그리면 거울 속에 우리도 찡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는 부모의 가장 정확한 거울입니다. 부모가 화를 내면 아이도 화를 배우고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면 아이도 사랑을 배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0살 딸을 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친구들과 자주 다투는 것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아이가 친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때로 물건을 던진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니? 폭력은 절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이 아버지 자신은 어땠을까요? 집에서 아내와 의견이 다를 때면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심지어 리모컨이나 신문을 바닥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이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게 정상이구나라고 학습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딸의 행동도 함께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날 때도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하려고 노력하자 딸도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로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런 부모는 완벽해야 한다는 건가?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부담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 깨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화를 내겠죠.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누적된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이 상태로 아이에게 화를 내면 아이는 자신이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접근해보자. 이렇게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를 내는 대신 엄마가 지금 좀 피곤해서 예민한 상태야.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이 화가 날 때도 잠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교육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육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위해 마음챙김 마음집중 수행을 제시합니다. 마음챙김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호흡 알아차리기입니다. 아이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숨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날숨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3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조급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자비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그 다음 아이를 떠올리며 내 아이가 평안하기를,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라고 말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갈등이 있는 상대방도 떠올리며 같은 말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진짜로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아이를 대할 때도 자연스럽게 더 인내심 있고 이해심 있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꾸준히 한 부모님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화부터 냈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지금 뭔가 힘든 상황에 있구나라고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저에게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 예전 같으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라고 소리쳤을 텐데 마음챙김 수행을 하고 나서는 힘들었겠다. 어디가 어려웠니? 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부모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방법을 알고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불안정하면 그 방법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굳이 특별한 기술을 쓰지 않아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짓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모두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말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도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마음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감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화를 낸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엄마가 화를 냈는데 그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도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가 있어.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이런 모습을 보는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노력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12살 아들과 9살 딸이 있었는데 두 아이가 서로 자주 싸우고 특히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벌을 주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이 집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모 자신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 정말 답답하다. 왜 이렇게 멍청하니?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같은 말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3개월 동안 마음챙김 수행을 권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호흡 알아차리기만 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먼저 3번 깊게 호흡하고 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자비 명상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자비 명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반성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한 말과 행동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부모들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 정말 답답하다 대신 어디가 어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라고 말하게 되었고, 왜 이렇게 멍청하니? 대신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찾아보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울 때도 너 바보야. 라고 하던 말이 나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로 바뀌었고, 물리적인 다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결국 타인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마음챙김 수행이나 자비 명상 같은 것들은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달은 꾸준히 해야 조금씩 변화를 느낄 수 있고 3개월은 해야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꾸준함을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지 아세요?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닙니다. 바로 평화로운 마음의 습관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폭발하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능력, 화가 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실패했을 때도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이런 능력들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만 아이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공부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루 10분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복잡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일기 쓰기입니다. 하루 한 번, 오늘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 그 감정들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에 와서 아이에게 짜증을 냈다. 아이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일은 집에 오자마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와 같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씨앗 심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아이에게 좋은 말들을 해주세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너를 믿어, 내가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같은 말들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말들은 아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부모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는 실수 인정하기입니다.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잘못대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아까 엄마가 너무 화를 냈구나. 미안해. 다음엔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게. 이런 모습을 보는 아이는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명상 시간입니다. 주말이나 여유가 있을 때 가족이 함께 앉아서 짧게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이들에게는 마음 고요히 하기 놀이 정도로 설명하면 됩니다. 5분이라도 함께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족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 변화한 가정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6세 아이가 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늘 우리 집은 평화로운 날이었어. 아이 스스로가 집안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어. 예전 같으면 화를 그대로 폭발시켰을 텐데 부모로부터 감정 조절 방법을 배운 덕분에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 교육의 핵심은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 아이도 평화로워지고 부모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아이도 자비로워집니다. 부모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아이도 지혜로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변했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예전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아이가 일부러 더 말썽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마 아빠가 정말 변한 건가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꾸준히 평안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정말 변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반응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변화를 보이지만 어떤 아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성향과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각각의 아이에게 맞는 속도로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머니가 변화하자 금방 따라서 변했는데 둘째 딸은 6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반항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둘째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둘째가 갑자기 엄마에게 달려와서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안겼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가 그동안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마다 변화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지의 정신입니다. 편견이나 기대 없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 말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 주변에서 너무 이상하게 변했다. 아이를 너무 봐준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님들이나 친척들이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약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옛날 어른들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현대의 뇌과학 연구들은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체벌이나 강압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며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뇌의 행복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자비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하고 방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경계와 규칙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화를 내고 위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단호하게 가르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렸을 때 너 왜 때려? 너도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라고 하면서 아이를 때리는 것은 모순적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친구가 아팠을 거야. 어떻게 하면 친구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결 방법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와 자비의 조화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정하고 무정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맹목적이고 무원칙해집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런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혜 없는 자비는 괜찮아, 하고 싶을 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당장 게임 끄고 숙제해. 안 하면 게임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조화된 접근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이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게임이 재미있구나. 그런데 숙제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 아이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게임을 30분 더 하고 숙제를 할까? 아니면 숙제를 먼저 하고 게임을 할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책임감도 기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처음에는 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숙제를 시키면 그 순간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아이는 자발적인 동기를 잃게 됩니다. 반면에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면 내적 동기가 생겨서 앞으로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교육 방식의 효과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싫다며 울고 떼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마음이 크구나. 엄마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 무엇 때문에 가기 싫은지 이야기해 줄래? 아이는 처음에는 그냥이라고만 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따뜻하게 기다려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서 선생님께 자주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학교가 스트레스와 좌절을 경험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혼내는 대신 함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해서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서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그림을 학교에 가져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것을 계기로 친구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수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문제의 표면적인 증상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비난하거나 강요하는 대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조화를 실천한 것입니다. 부모의 이런 태도는 아이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됩니다. 아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을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세상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감이야말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반대로 어려서부터 비난과 강압에 시달린 아이들은 세상을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늘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 공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큽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부모가 평화로운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또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평화롭고 자비로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 온 가족이 구제되고 한 가족이 깨달으면 온 마을이 구제되며 한 마을이 깨달으면 온 나라가 구제된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점차 확산되어 세상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교육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학급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늘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올해 우리 반에는 명상을 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급 전체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싸울 때 중재하기도 하고 누군가 속상해할 때 위로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배려심이 깊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바로 모범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부모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깨어있는 부모,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도 배워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3번 깊게 호흡하기, 아이에게 하루에 한 번은 사랑한다 말하기,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로우면 아이도 평화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